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 경영. 데일 카네기지요. 제1부 내 편 만들기. 죽을 때까지 남에게 원망을 사고 싶다면 남을 신랄하게 비판해도 좋다. 그 비판이 사실에 가까울수록 효과는 더욱 커진다. 사람은 모순에 가득 찬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100명 중에서 99명은 스스로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비판은 쓸데없는 짓이다. 어떤 경우든 비판을 받는 사람은 방어적인 자세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게 마련이다. 비판은 위험한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원한을 품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판으로 인한 원한은 상대방의 의욕을 가라앉게 만들 뿐 조금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다. 어느 회사의 관리자가 현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자 권위적인 자세로 안전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그 규칙에 따라줄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그의 권위적인 자세는 종업원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종업원들은 그가 나타나면 헬멧을 썼다가도 그가 떠나면 이내 헬멧을 벗어던지고 말았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관리자는 고민 끝에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하였다. 이후로 그는 헬멧을 쓰지 않은 종업원을 만나면 이렇게 물었다. 헬멧이 불편한가? 머리에 제대로 맞지 않는가? 그런 다음 명랑한 목소리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들려주고 작업을 할 때는 언제나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 후 별다른 거부 반응 없이 규칙을 지키는 종업원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링컨은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즐겨 썼다고 한다. 그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입장을 바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사실 남을 비판하거나 실컷 퍼붓고 나면 기분이 좀 풀어진다. 남의 결점을 꼬집어 개선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남을 향해 손가락 하나를 펼 때 자신에게는 3개의 손가락이 향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 집 대문 앞을 지저분하게 방치한 채 옆집 지붕 위에 눈을 비난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남에게 원망을 사고 싶다면 남을 신랄하게 비판해도 좋다. 그 비판이 사실에 가까울수록 효과는 더욱 커진다. 사람은 모순에 가득 찬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토마스 하디는 마음에도 없는 비평 때문에 영원히 소설을 쓰지 않게 되었으며 천재 시인 토마스 채터튼 역시 비평 때문에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분별 없이 보낸 젊은 시절의 잘못을 깨닫고 부단히 노력한 결과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가 되기도 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나쁜 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좋은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어떤 바보일지라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수 있다. 그리고 정말로 바보일수록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이해하고 용서하려면 인격과 극기심이 필요한데 바보는 그렇게 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시험 비행사인 밥 후버가 어느 날 300피트 상공에서 공중고개쇼를 펼치고 있는데 갑자기 양쪽의 엔진이 모두 멈추고 말았다. 다행히 비행기를 잘 다룰 줄 알았던 후버는 침착하게 대응했고 한 사람의 부상자도 없이 비상 착륙에 성공했지만 기체는 무참하게 부서지고 말았다. 착륙에 성공한 후보는 가장 먼저 비행기 연료를 체크하였고 예상대로 비행기에 휘발유가 아니라 제트 연료가 들어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비사는 어디 있나? 젊은 정비사는 이미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다. 자신의 실수로 고가의 비행기가 부서지고 아까운 목숨들을 잃을 뻔했기 때문이다. 정비사가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잔뜩 긴장하고 있을 때 후보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말했다. 자네는 2번 다시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걸세.
앞으로도 매일 내 비행기는 자네가 맡아서 정비해주게. 비난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 애써보라.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 생각해보고 그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그것이 비판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더불어 그것은 동정과 관용과 우애를 길러준다. 하늘도 인간이 죽을 때까지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인간을 심판하려 하는가? 마음을 위한 최고의 비타민은 바로 칭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때 가장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고자 할 때는 그가 스스로 원해서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상대가 스스로 원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하나뿐이다. 그것은 상대방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간성의 가장 심오한 원칙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정당하게 평가해 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어떤 기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미국 기업인 최초로 연봉 100만 달러를 받은 찰스 슈왑은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 때문에 그토록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에게는 사람들로부터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재산으로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격려와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체적인 역량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지만 자부심의 역량 공급을 해주는 것에는 매우 인색하다. 몇 년 전 디트로이트에 있는 한 교사가 스티비 모리스에게 교실 안에서 없어진 쥐를 찾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그 교사는 앞을 볼 수 없었던 스티비 모리스에게 남들에게 없는 독특한 재능, 즉 뛰어난 청각이 있음을 알아보았던 것이다. 몇 년이 흐른 뒤 스티비는 그때 처음으로 칭찬받았던 칭찬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었다고 회상하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청각 재능을 발전시킨 그는 마침내 스티비 원더라는 이름으로 가수이자 작곡가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아첨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칭찬과 아첨은 분명 구분이 된다. 칭찬은 진지하고 성의가 있지만 아첨은 무성의하고 겉만 번지르르하다. 칭찬은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지만 아첨은 단지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칭찬은 이기적이지 않은 반면 아첨은 이기적이다. 칭찬은 타인에게 환영받지만 아첨은 비난을 받게 된다. 영국 국왕 조지 5세는 버킹엄 궁의 서재에 6가지 금언을 걸어 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 싸구려 칭찬은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마라. 여기서 말하는 싸구려 칭찬이란 바로 아첨을 말한다. 만약 아첨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누구나 아첨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랠프 waldo 에머슨이 말했듯 인간은 어떤 말을 해도 본심을 속일 수 없는 법이다. 이제부터라도 타인의 장점을 생각해보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친구, 친지, 아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이며 모두 칭찬에 굶주려 있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일상생활 속에 따뜻한 감사의 발자국을 남기려 노력하라. 그러면 다음날 그곳을 지날 때 그 작은 감사가 어떻게 장밋빛 횃불이 되어 여러분의 길을 비춰주는지 알게 될 것이다. 비판이나 웃음은 실패를 가져오지만 정직한 칭찬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나는 아침마다 볼 수 있도록 거울 앞에 이런 글귀를 붙여놓았다. 지금 이 시간은 내 인생에 2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거나 어떤 친절을 베풀 수 있다면 지금 바로 행하겠다. 내 인생에서 이 순간은 2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므로 조금도 지체하거나 소홀하지 않겠다. 자신의 장점과 욕구를 돌아보는 대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 애써보라. 그리고 솔직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잊고 난 뒤에도 상대방은 그것을 두고두고 간직하고 아끼며 되새겨 볼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보인다. 사람들이 낚시를 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딸기나 아이스크림을 낚싯밥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렁이를 매다는 이유는 고기가 지렁이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물고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움직이게 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고 싶다면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의 희망사항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단지 담배를 피우면 농구팀에 가입하는 데 지장이 있을지도 모르며 100m 달리기에서 질지도 모른다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것은 여러분이 원했기 때문에 했을 것이다. 하다못해 기부를 하거나 아름다운 행위를 하는 것도 여러분이 원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해리 A. 오버스트리트 교수는 자신의 저서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행동은 마음속에 강한 욕구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므로 사업에서든 가정, 학교, 정치계에서든 타인을 움직이고 싶다면 타인의 마음에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걸어가게 된다. 전 인생을 통해 정규학교는 4년밖에 다니지 못한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사람을 다루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가난한 노동자로 1시간에 2센트의 임금을 받았던 카네기는 훗날 사회 각 방면에 모두 3억 6,500만 달러를 기부할 정도로 거부가 되었는데 그 바탕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있었다. 한 번은 카네기의 형수가 대학을 다니기 위해 멀리 떠난 두 아들이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다고 하소연하자 카네기는 반드시 답장이 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 편지를 쓴 다음 밑에 추신으로 이렇게 적었다. 너희들에게 각각 5달러씩 보내마. 하지만 그는 일부러 돈을 보내지 않았다. 카네기의 조카들은 지체 없이 답장을 보내왔다. 그들은 삼촌이 돈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왜 돈이 들어있지 않은지 궁금했던 것이다. 누군가를 설득해 그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잠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는데 쓸데없이 잔소리를 늘어놓거나 자신의 욕심에 관해 이야기하는 경솔함을 막을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 시종일관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소리 높여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면 얻는 것은 논쟁과 싸움뿐이다. 헨리 포드는 훌륭한 인간관계에 대해 이런 충고를 들려주고 있었다. 성공의 유일한 비결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당신의 입장과 아울러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다. 어느 날 아침 데일 카네기가 지하철역으로 달려가다가 수년 동안 그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해오고 있는 부동산 업자를 만났다. 혹시 우리 집의 건축 재료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카네기가 묻자 그는 잘 모른다고 하면서 주택협회에 문의해보라고 말했다. 그런데 다음 날 그는 카네기에게 보험 문제를 자신에게 맡겨달라는 편지를 보내왔다. 즉, 그는 카네기에게 도움을 주는 문제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업자가 카네기로부터 도움을 얻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두 명의 세일즈맨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살펴보자. 루카스는 작은 회사의 관리직에 있었는데
그 지역의 보험 담당자였던 콸과 존 두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어느 날 아침 칼이 우리 사무실로 오더니 자네가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운 생명보험 상품을 취급하게 되었는데 아주 좋은 것이라고 하며 좀 더 자세히 정보를 알게 되면 다시 한번 들르겠다고 말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칼은 별다른 정보를 주지 못한 채 호기심만 불러일으키고 가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날 존이 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존은 우리를 위해 굉장한 뉴스가 있다고 말하고는 그 신상품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더라고요. 그런 다음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내일 본사에서 사람을 데려와 직접 설명할 테니 신청서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존은 그러한 열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 보험에 들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켰죠. 다음 날 정확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우리는 존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물론 칼도 우리에게 보험 상품을 팔 수 있었지만 우리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애쓰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따른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다. 저명한 변호사이자 미국 기업계의 지도자인 오웬 영은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특히 여러분에게 멋진 생각이 떠올랐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스스로 떠올린 것처럼 해주면 그 생각을 자신이 떠올린 것처럼 여겨 그 생각을 좋아하고 실행하게 된다. 이것은 아이든 어른이든 마찬가지다. 친구로 만들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보여라. 단체 사진을 볼 때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는가? 아마도 여러분 자신일 것이다. 언젠가 뉴욕의 전화회사에서 사람들이 전화통화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1인칭 대명사인 나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였다고 한다. 500통화 중에서 무려 3,900번이나 쓰였다고 하니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혹은 타인으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친구를 사귈 수 없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당신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많은 해를 끼치는 사람, 인간의 모든 실패가 이런 타입에게 비롯된다. 하워드 더스톤이라는 유명한 마술사는 무대에 오를 때마다 이렇게 다짐한다고 한다. 나를 보러 사람들이 저토록 많이 와주었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저들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므로 최선의 연기를 보여주어야겠다. 그리고는 관중 앞에 나서기 전에 몇 번이고 나는 관중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어 라는 말을 되풀이한다고 한다. 우스운 행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더스톤이 위대한 마술가로 성공한 비결이다. 하지만 다른 마술사들은 마술을 시작하면서 관중석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오늘도 얼빠진 사람들이 많이 모였군. 저런 멍청이들 속이는 건 아주 쉬운 일이지. 데오도어 루스벨트 역시 타인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심지어 정원사나 주방장, 식모의 이름까지도 모두 외워서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는 아량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진실로 관심을 보이면 상대가 아무리 바쁜 사람일지라도 그의 관심과 협조를 얻을 수 있다. 공장 노동자든 사무원이든 아니면 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마련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독일의 황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멸을 받았던 인물로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도망갔을 때도 그의 국민은 그를 화형에 처하고 싶어 할 만큼 증오했다.
그런데 그토록 격렬한 분노 속에서도 한 어린이가 황제에게 찬미와 존경심을 가득 담은 편지를 보내면서 황제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썼다. 그 편지를 읽고 크게 감동한 황제는 소년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고 훗날 황제는 소년의 어머니와 결혼을 하였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해주어라. 물론 그런 일에는 시간, 노력, 희생, 그리고 사려 깊은 마음이 필요하다. 친구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기억했다가 편지 혹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놀랄만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 전화를 받을 때도 명랑하고 밝은 목소리로 응대하면 전화를 건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믿게 된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면 친구를 사귈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객을 단골로 만들 수 있다. 뉴욕의 어느 은행에 근무하는 찰스 월터스는 어떤 회사에 대해 기밀 문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관련자를 수소문하던 그는 문서 작성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가 막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그의 비서가 고개를 내밀더니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우표가 없습니다. 손님에게 해명을 하고 싶었던지 그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12살 먹은 제 아들이 우표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지요. 월터스는 자신의 용건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월터스는 빈손으로 나오고 말았는데 문득 그의 비서가 우표가 없다고 말했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동시에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의 외환계에서 전 세계에서 날아오는 편지의 우표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그는 즉시 외환계의 도움을 받아 우표를 싸들고 다음날 다시 그를 찾아갔다. 아드님께 줄 우표를 가져왔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들이 무척이나 좋아하겠군요. 그는 입을 함지박만하게 벌리면서 열렬하게 악수를 청하며 기뻐하였다. 그렇게 우표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30분 정도 늘어놓은 그는 자연스럽게 월터스가 원하는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노력했고 직원을 불러 더 물어보라더니 자기 친구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알려주었다. 월터스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고 그야말로 특종 기사감이 될 만한 정보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로마의 저명한 시인 푸블리우스 시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보인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관심으로부터 어느 한쪽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뉴욕에 사는 마틴 긴즈버그는 구호 대상자로 작은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 무렵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병실을 지키고 있었을 때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 간호원이 자신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녀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어도 홀로 있어야 하는 그를 위해 칠면조 고기와 감자 요리, 크림베리 소스 등 여러 가지 음식을 챙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가 잠들 때까지 따뜻한 정성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진실한 우정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면 어디까지나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인상은 미소 짓는 얼굴. 우리는 간혹 얼굴에 심술구줌과 아나무인의 표정이 역력한 사람이 온갖 화려한 보석과 액세서리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그들은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이 입고 있는 옷이나 칭찬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1921년에 앤드류 카네기가 채용한 38세의 찰스 슈왑의 미소는 100만 달러짜리라고 할 정도로 사람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아마도 슈왑은 그러한 매력 덕분에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또한 그것이 남들이 이루지 못한 커다란 성공을 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미소에는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다고 위선적인 미소를 지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미소는 어디까지나 진실한 미소, 마음을 녹여주는 미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다.
뉴욕의 어느 대형 백화점 사장은 무뚝뚝한 표정의 대학원 출신 여성보다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지만 상냥한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여성을 고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화를 걸 때도 미소를 지어야 한다. 왜냐하면 미소가 목소리를 통해 상대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미시건 대학의 제임스 맥코넬 심리학 교수는 미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미소 지을 줄 아는 사람은 경영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판매든 그 어떤 일이든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아이를 더 행복하게 기를 수 있다. 찡그린 얼굴보다는 미소 띈 얼굴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벌을 주는 것보다는 격려해 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증권회사에 다니는 윌리엄 스타인 하트는 결혼한 지 18년이 된 사람으로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때까지 아내에게 웃음을 보이거나 말을 걸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머리를 빗으면서 거울 속에 비친 무뚝뚝한 자신의 표정을 보며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 그는 억지로라도 웃어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식탁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아내에게 말했다. 잘 잤어? 처음에 그의 아내는 무척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집안에는 웃음꽃이 만발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미소의 효과를 본 스타인 하트는 사무실로 출근할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갑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였고 이후로 일처리가 훨씬 더 원활해졌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미소는 날마다 돈을 많이 벌어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제 인상은 완전히 바뀌었고 웃을 때 참으로 인간적으로 보인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난을 삼가고 그 대신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데 이후로 제 주변에는 우정과 행복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소 짓는 일이 어려운가? 정말로 미소 지을 일이 없더라도 억지로 휘파람이나 콧노래를 불러보도록 하라. 여러분이 행복한 것처럼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다.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설사 유쾌한 상태가 아닐지라도 이미 유쾌한 것처럼 행동하고 말한다면 정말로 기분이 유쾌해진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한다.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지 여러분의 생각만 조절하면 된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자세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은 재산이나 지위, 거주지, 직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기 나름이다. 열대지방에서 원시적인 도구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가난한 농부도 대도시의 냉방시설이 잘 되어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섹스피어의 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세상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또한 에이브러햄 링컨은 우리의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도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러분의 미소는 호의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인상을 찌푸리며 외면하는 얼굴을 보아온 사람들에게 따뜻한 햇볕과 같은 역할을 한다. 특히 직장 상사, 고객, 선생님이나 부모님, 아이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미소는 인생에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미소의 가치. 미소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많은 것을 이뤄낸다. 미소는 받는 사람의 마음을 풍족하게 해주지만 주는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다. 미소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미소에 대한 기억은 때로 영원히 지속된다. 미소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부자인 사람이 없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다. 미소는 가정의 행복을 만들고 사업에서 호의를 베풀게 하며 우정의 표시로 나타난다. 미소는 지친 사람에게는 안식이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햇빛이며 슬픈 사람에게는 태양이다. 미소는 모든 문제에 대한 자연의 묘약이다. 하지만 미소는 살 수도 구걸할 수도 빌리거나 훔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미소는 누구에게 주기 전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I keep a photograph in which we were in love, caught in your eyes, waiting for the sunrise. I barely even knew who you were. What did you do? I didn't care, 'cause you were perfect, I swear. But somebody told me that it's over. Oh no, it's true. You made me have on me too. Stars shone in our eyes like the lights of fireflies. We were obsessed and we felt warmth in our chests. Your heart was full of dreams. I barely even knew who you were. What did you do? I didn't care, 'cause you were perfect, I swear. But somebody told me that